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부동산으로 흔들어 제끼고 네. 그리고 경제로 흔들어 제낄 것이다.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이슈 다뤘죠. 네. 이제 또 경제 관련한 보도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이미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심각합니다. 네. 지금 출발하죠. 경제 기사. 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언론 경제 파트를 보면요. 네. 코스피 주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 없지요. 네. 국가 부도 이야기 많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도 난다고 지금 난립니다. 환율 때문에 막 예. 부도난다 이런 말 많더라고요. 난리예요. 네. 야,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네. 제가 판단할 능력이 안 돼서 이런 데서는 제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능력이 안 돼서. 아, 듣고 판단하고. 듣고 화가 올라오면 화냅니다. 네. 듣고 수긍하면은 또 이제 화가 나지 않고요. 네. 자, 먼저 경제 전문 기자 김원장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왜 저 헤어 저거 하시는 분 녹화 안 하고 저걸 라이브로 직접 하세요? 우린 라이브로 네. 갑니다. 와 진짜 놀라. 저거 아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네. 저거 당연히 녹화라고 생각. 아, 라이브로 가죠. 라이브죠. 예. 많이들 놀라십니다. 네, 저희는 네. 모든 건 생방으로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관련 오늘 미디어 비평을 해주실 분입니다. 이봉우 연구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봉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기사 소개해드리러 나왔고요. 네. 장장 20-30년 동안 민주개혁 정부만 들어서면 나라 망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보수 경제지들의 행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언론 보도 보면 요새 국가 부도 얘기 많이 하죠. 네, 3차 외환 위기론이 요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 4천 얘기는 별로 없죠. 네, 안 합니다. 떨어지면 또 하죠. 잠깐 내려가면 떨어지면 네. 휴지 조각 된다고. 네, 어, 4천 밑으로 내려가면 3,900이잖아. 4천선 붕괴라는 붕괴. 단어가 정말 많아요. 야, 니들이 언제부터 4천 봤다고 그래? 그러게. 나 예. 진짜 어이없어 얘네들. 3,900이면 나라 망한데 폭락, 붕괴. 네. 와, 진짜 해도 너무 뭐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심도 있는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경제 전문가를 또 한 분 어, 모셨습니다. 네. 경제학 박사입니다. 오. 이건우 박사, 박수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치경제학을 전공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 지금 뭐 그냥 공부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구도 뭐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혀지고 빠지고 뭐 나쁜 사람 아니죠? 아니 제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네. 아, 저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 이분과 아닙니다. 관련해서 어떤 뭐 나쁜 의견이 나오면은 그냥 이분 탓입니다. 네, 저는 이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오늘 처음 뵀다. 네. 네. 아무튼 경제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공부를 해오신 분이라는 거죠? 네, 뭐 새내기 때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네. 뭐 이론밖에 모르긴 하는데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또 여러 데이터를 보면서 아유, 좀 고맙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아예 몰라요. 오. 그래서 우리 이봉우님 네. 진행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 경제 위기론 보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먼저 보여드리면서 좋아, 시작을 좋아. 하고 우리 두 전문가 네. 분들께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12월 3일자 조선일보 보도고요. 3차 외환 위기론을 아예 대문짝만하게 띄웠던 대표적인 보도 사례입니다. 예, 자료 1번이고요. 아예 보도 제목에 3차 외환 위기 조짐, 와. 재정 적자 확대하며 가속 페달 밟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3차 외환 위기로 달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그러네. 그런 보도인데 이 기사가 이제 최근에 몇 가지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조선일보만의 자의적인 전제를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만든 대표적인 공포 조장 보도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게 지금만 문제가 아니고 12월 몇 개월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고환율 문제, 네.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 네네. 요거를 한 가지 이유로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 정부가 가까스로 타결했던 한미 관세 협상. 관세 협상. 거기서 우리가 대미 투자 펀드로 3,500억 달러를 네, 미국에 3,500억 투자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3차 외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 1, 2차 외환 위기랑은 너무 얘기가 다른 거라는 게 확 느껴져요. 왜냐하면 1차 외환 위기는 말 그대로 IMF 위기였잖아요. 네. 실제로 달러가 없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국제적인 경제의 영향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외환 위기도 2008년 이제 미국발 모기지 사태였는데 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때문은 아니죠. 네. 미국의 영향 때문이었는데 갑자기 3차 외환 위기로 와서는 우리가 미국에다 3,500억 달러를 줘야 되고 이렇게 큰 돈을 줘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건전재정해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막 물쓰듯이 쓴다고 하니 더욱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러가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서 3차 외환 위기론으로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네. 이게 그 진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이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님? 기자님, 네, 빨리 얘기해줘요. 잘 말이 안 돼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시겠죠? 알고 그랬을까? 아. 외환 얘기라는 게 우리가
달러가 없으면 발생하죠. 이제 98년도 우리 IMF 외환위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달러가 없었어요. 네. 밖에서 돈을 안에 자본이 없으니까 밖에서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밖에서는 달러라는 돈을 쓰잖아요. 네. 달러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빌린 돈을 차환 갚지를 못해서 우리가 그때 IMF로 빌린 돈이 얼마쯤 빌렸는지 알아요? 그래서 경제 주권을 사실상 일시적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우리가 정말 치욕적으로 돈을 빌려왔는데 그때 210억 달러 빌려왔어요. 210억 달러요? 그러니까 오. 얼마예요? 한 30조? 네. 어. 2억 10억 달러가 공교롭게 어떤 돈이냐면 5년 동안 앞으로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메가팩토리에 투자하는 돈이거든요. 우리 그냥 한 기업이 미국의 한 덩어리 큰 공장에 투자하는 돈이 요즘 그 정도인데 우리가 그때 그 돈이 없었어요. 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잠시 후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와. 우리가 이제 뭐 대외 순채권국 된 거는 10년도 넘었고요. 아니 네. IMF가 결국 우리한테 빌려준 게 210억 달러밖에 안 우리는 돼요? 그때 4년 만에 갚아버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야, 210억 달러 빌려주고 그 생색을 내고 이 새끼들 진짜 대한민국 흔들어 제끼고. 이제 어. 오늘 죄송합니다. 이런 네.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와. 우리 경제가 커졌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뭐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그건 안 되죠. 네.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우리 경제의 볼륨 관련된 숫자를 잘 모르세요. 아, 객관적인 숫자, 아주 기본적인 숫자들을 우리 박사님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숫자를 그래요?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경제 규모가 뭐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정도에 이게 그런 나라들은 큰 나라들이지. 이렇게. GDP 대비 심지어 뭐 제가 스페인, 호주는 우리 뒤에 있어요. GDP.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예요. 정확하게. 그래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우리 경제를 아직도 70년대, 80년대 자신들이 성장하고 공부했을 때 그때 생각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일본에 이세탄 신주쿠가 제일 큰 백화점이거든요. 제일 큰 백화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1년에 매출이 3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제일 큰 백화점이 1년에 매출 얼마나 올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몇천억 원 올릴 거야. 이러실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올려요? 반포 신세계 3조예요. 제일 커요. 일본보다 더 커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고가 고정돼 있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민생 쿠폰을 줘도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계속 이게 예, 우리 참 베네수엘라 국민들한테 참 언제 진짜 한번 죄송해요. 기회 되면 사과해요. 죄송하다는 말씀이라도 한번 아, 큰일 맞아요. 망한다는 이야기만. 예. 그러니까 이런 규모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 근로자들 임금 올라가는 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더 참지. 우리가 지금 그럴 땐가. 이런 그때 그 경제에 대해서 이념처럼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환위기란 환이 달러가 부족해야 되는데 달러는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밖에 갖다 쓰려고 하거든요. 공공이, 기업이, 민간이, 소학개미들이 자꾸 안에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미국에서 벌려고 한단 말이죠. 자꾸 그러면 미국 가서 투자하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서울 네. 외환시장에서 달러 주세요 하면서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달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서 고환율이 온 건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제가 생각할 때 조금 특이한 거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제 위기가 온다라는 이제 그런 순서를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옛날 제가 어릴 때인데 이제 97년도, 98년도 그때 IMF가 왔었을 때는 IMF가 왔기 때문에 환율이 엄청 뛰었거든요. 환율이 막 올라가지고 막 외환위기가 온 게 아니고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자료를 보시면 이번 자료 틀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97년도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채권가 그러니까 이제 돈 받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로 갚아야 될 채무 이걸 이제 뺀 게 이제 순대외 금융 자산이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네. 97년도 당시에 보시면 채무가 더 많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해외에서 한국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 갚아 하면은 지금 네. 희청희청하지. 희청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순채권국이 된 것뿐만이 아니고 1조 달러입니다. 그 규모가. 와. 대단하네 대한민국.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아까 조선일보류의 보도들이 야 이거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나 투자하게 만들어놨으니 우리 달러 없어 이거 미국에 다 주면은 달러 없어질 거야 안 그래도 고환위기인데 네. 그래서 외환위기가 온다는 거야 아까 조선일보 기사 같은 사례가 네. 근데 보시면 지금 우리 순채권국인데다가 네.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 자체도 상당히 맞습니다. 다시 튼튼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4,306억 네, 달러 정도 맞습니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선일보가 3,500억 달러 미국에 주면 이제 우리 망한다 외환위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3,500억 달러가 한 네. 번에 다 투자는 거 아닙니다. 네. 한 해 200억 달러로 막혀 있어요. 네. 그럼요.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외환보유고 4,300억 달러 얼마 전까지 4,200억 달러였어요. 정부가 또 채원 얻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좀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4,300억 달러를 가만 놔두면 이게 정부가 빚내갖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외환보유고라는 게 유사시에 쓰려고 달러 보따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냥 달러 보따리를 저기 창고에 놔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걸 굴려요. 채권이나 10%는 주식으로 굴리고 그럼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4,3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죠? 네. 그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남느냐는 한국은행이 안 밝혀줘요. 국회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간섭하니까 왜 금을 좀 더 사두지 뭐 이렇게 그래요? 안 밝히는데 여기서 보통 한 200억 달러 정도는 벌어요. 어. 그래서 70%는 항상 국고에 반납이 왔거든요. 이걸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거니까 국고에 반납할 그 돈이 사라지는 거지. 우리가 어디서 생돈 뜯어와서 하는 거 아니고 외환 보유고를 잘 굴려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 근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뭐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투자하는 거지만 또 그 돈이 완전히 날아간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특정 진영에서 그 돈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고 잘 굴려서 그 동안에 우리가 아껴둔 돈을 해마다 그것도 맥시멈 200억 마진콜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150달러 필요하다면 150억 달러를 주고 네. 160억 달러 필요하다면 160억 달러를 송금하는 건데 달러로 송금하는 건데 네. 있는 거에서 번 거에서 보내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 보내면 좋죠. 안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안 보낸다고 해서 안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 주장을 해서 너무 많이 뜯긴다고 말씀을 하시면 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백악관 앞에 가서 시위해라. 피켓팅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제 규모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는 이 돈인데 이걸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라고 합니까? 이렇게 피켓팅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욕심이 환율이라는 게 네네. 환율이라는 게 이제 해마다 계속 올라와서 기어이 우리가 이제 1,400원대 후반에 와 있으니까 환율이 우리가 수출에 1,400원이 좋은지 1,300원이 좋은지 1,500원이 좋은지 1달러당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창용 총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네. 다만 지금 급격하게 너무 높아졌으니까 경제는 좋은 거 나쁜 거보다 안정적인 게 제일 좋아요. 네.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고환율로 나라 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대외 금융 자산이 2.7조 달러예요. 우리 돈 한 4천조 원을 해외에 담궈 놓고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담궈놓은 돈이 2,400조 정도 돼서 그래서 1조 6천억 정도가 1,600조 정도가 우리가 순 채권국이라는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4천조 원을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 우리 정부가 해외에 담궈놨는데 제가 최욱 씨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환율이 올 들어 한 7, 8% 올랐단 말이에요. 저점 기준으로. 그거 다 달러잖아요. 네. 우리가 4천조 원 담궈놓은 거 요렇게만 보면 8% 오른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보면 앉아서 번 거예요. 이득이지. 그 돈이 얼마예요? 320조. 물론 그 지금 당장 현실적인 뭐 우리가 시세 차익을 바로 올리는 건 그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다 양면이 있는데 그렇죠.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유, 너무 아주 친절한 성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가 파산론 부추기는 언론 얘네들은 이제 다 틀려먹은 거다. 요거는 완벽하게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다음 진도 또 빼주시죠. 네, 네. 그 외환위기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최근 이슈가 하나 더 터졌잖아요. 왜냐면은 방금 환율 설명 열심히 해주셨지만 네. 얼마 전에 12월 17일에 환율이 장중에 1,480원을 넘겼어요. 네. 잠깐 넘어갔다 왔어요. 네. 지금도 그래서 1,479원 정도 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자료 3번 보여주시면 요게 또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보도입니다. 네. 예, 위기설 얘기를 또 보도하고 있어요. 12월 초에는 그냥 외환 보유고나 한미 관세 협상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네. 아 이게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들은 약간 기다렸다는 듯이 음. 환율이 올라가니까 또 이런 기사를 내는 겁니다. 네. 위기설을 우리 외환 당국이 키우고 있다. 이게 결국 이재명 정부 비판으로 또 가는 것인데 뭐 아래 보시면 1,500원 뚫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지급 못 하는 거 아니야?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를 부추기는 보도는 너무너무 많고요. 네.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외환 당국의 침묵이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저 기사 어떤 내용이냐면 네. 장중에 1,480원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외환 당국이 침묵을 하고 있다. 설명을 안 해준다. 이런 비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기사 안에 우리 정부가 고환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에 요새 얘기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 네. 항해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기사 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써요. 침묵한 게 아니에요. 침묵 안 했어.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또 말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봐. 네. 그래서 침묵도 아닌데 침묵이라고 지금 비판을 가하면서 위기론을 또 띄우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연금 얘기를 하면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외환 문제를 도와주는 건 좋은데 너무 전략을 다 말하지 마라. 패를 다 까고 얘기하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경제 정책이라는 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네. 이 외환 위기론을 키우기 위해서 언론들이 이제는 외환 당국의 침묵까지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일단 지적해 주셨지만 정확한데 외환시장이라는 건 정부가 함부로 개입하면 환율을 조작한다 해서 미국에 또 혼나요. 혼나. 스무스 오퍼레이팅이라 그래서 조금씩만 해라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해라. 그러니까 티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재부 장관이나 한국은행이 우리 좀 적극적으로 방어할게요. 여기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이건 이제 구두 개입이라 그래요.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줘요. 이렇게 예민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기자한테나 뭐 이렇게 다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고 이게 지금 환 전쟁터인데 그걸 다 설명을 해버리면 우리가 내일 그러면 외환보유고 투자해서 우리가 4,750원 선에서 막을 거야. 이렇게 우리 패를 까버릴 수는 없죠.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동원한다. 진짜 이 부분 정말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 우리 동원한다. 우리 저 동원 예비군 때문에 동원한다는 표현 안 좋아해요. 네, 부정적이죠. 네. 아니 국민연금이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외환보유고는 우리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건데 국민 세금으로 외평채 같은 채권 발행해서 그거 말고 국민연금은 정부가 절대 건들 수 없는 국민들의 돈 보따리 어마어마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1,400조 원이나 큰 보따리.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돈 보따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떤 유럽 선진국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데 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외환 스와프다. 왜 외환 스와프를 하냐? 구체적인 내용 비판도 안 해요. 제목만 그냥 왜 저 국민연금을 동원하냐는데 스와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 뉴욕에 빌딩 하나 살려고요. 좋은 게 나왔어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네. 우리 국민 돈을 퍽퍽 불리고 있는데 네. 하나 나왔으면 그거 당연히 달러로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서울 외환시장에 가서 1,000억 원만 달러 바꿔줘. 그럼 달러 수요가 높아지니까 그럼 또 환율이 또 올라가는 거죠. 달러를 자꾸 사니까 원화를 팔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외환보유고에 달러가 잔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연금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거 달러 써 빌려줄게. 그 다음에 너희 갚어. 이러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국민연금이 굳이 달러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맨하탄에 있는 그 빌딩을 사면서 그 스와핑 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하자. 네. 해마다 해왔어요. 중요한 거. 해마다 해왔어요. 지난 정부 때도 해왔어요. 근데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국민연금 동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못해요. 그럼 1,400억 보따리가 국민들께 있는데 그거 쓰지 말고 남처럼 지낼까요? 그러니까 비판은 하는데 하지 마라. 과거에 코로나 때 보면 보수 언론에서 지하철에서 마스크 써봤자 옆에 사람 기침하면 아무 효과 없다 막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죠 논리적으로. 그럼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지 말까요? 코로나 번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판. 하나만한 비판. 하나만한 비판이었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절대 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국민연금이 워낙 큰 보따리니까 뭐 우리 아까 저기 이광수 대표랑 같이 임대아파트 이야기했는데 과거에 국민연금 같은 거 조금 헐어가지고 LH가 부채가 100조 원이 넘으니까 임대아파트 조금 지을까? 자꾸 이런 정치권 논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거 국민들 거야. 건들면 안 돼. 그렇지만 환스와핑이나 환해지나 이런 건 너무나 간단한 경제적 이치거든요. 이런 것도 괜히 그러면서 하지 말란 말은 못해요. 매번 하던 건데 또 요 정부한테만 하지 마라 그러면. 확실히 알겠네요. 그 부분은.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첨언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금리 차이를 또 되게 이제 막 무서워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 예,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미국이 금리가 만약에 5%고 기준금리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2%다 하면 그냥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달러 다 빠져나가.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만약에 1년, 2년 정도 미국한테 뭐 5%나 높으니까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겼었을 때 만약에 2년 뒤에 뭐 1년 뒤에 환율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환율을 고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3% 이자 이득을 본다? 그것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뭐 내년 후내년에 10% 환율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을 고려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금리 역전만 가지고서 달러를 막 보내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보면 금리 역전이 심할 때에도 자본 유출이 꼭 많이 일어났다 이런 거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너무 상식으로 받아들여줬었는데 그게 또 아닌가 보네. 통계적으로는 맞아요. 통계적으로는 이 돈이라는 건 이자율 많이 준다는 대로 가기 마련이죠.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 한 다음에 금통위 위원장이잖아요. 기자들하고 기자간담회 하면서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한 거 저 기억해요.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자본 이동을 불러온다는 어떤 이론도 없습니다. 간정지어서 말했어요. 미국과 우리가 이자 차이, 미국이 우리보다 이자율 더 준다 해서 여기 있는 돈이 절로 나간다. 그래서 기자들 조용했어요. 조용했어요? 이창용보다 더 아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자율이 돈은 이자를 더 금리가 높은 것으로 향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기준금리가 0%였는데 일본은 그러면 해외 투자 자본이 한 푼도 안 남았대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 금리 오르내림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정확한 정답을 알 수가 없다는 거군요. 외환시장이라는 건 변수가 많구나. 그 변수 중에 심리도 많이 작용하고. 그래서 우리 언론이 정부를 도와줄 건 아니지만 외환시장이 자꾸 흔들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외환시장 굉장히 심리가 외환시장 밸류에이션도 작용을 하고 한국이 얼마나 경상수지적자가 많아서 한국으로 지금 달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나 이런 숨은 한국 경제가 어떠나 성장률이 어떠나 이런 밸류에이션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대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 한국이 200억 달러씩 미국에 보내야 돼. 그다음에 한국의 거대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외환시장에서 갖고 들어와서 환전을 안 하고 그냥 달러로 놔둔대. 그럼 원화 수요가 자꾸 안 높아져서 지금처럼 고환율이 굳어질 텐데 이런 믿음이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 언론이 자꾸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한 방 칠 거야. 무너질 거야. 1,500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방어선은 1,550원에 둘래? 자꾸 이런 분석 기사를 내는 게 이게 정말 과거에 한 10년 전에 소로스가 위안화 여객시장 공격한 적이 있어요. 막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공모를 해요. 소로스 펀드가 위안화를 여객시장 싱가포르나 마카오 이쪽에서. 그때
중국 정부가 외환보유고 투입해서 정신없이 위안화를 사는 거지. 위안화가 떨어지니까. 네. 방어해가지고 소로스가 지고 중국 정부가 이겼어요. 오. 그때 외환보유가 얼마 털렸는지 알아요? 1조 달러. 우리가 4천억 달러 있잖아요. 중국이 4조 달러 있거든요. 우와. 4조 달러 중에 3조 달러 남았어. 와. 방어는 했지만 개털됐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외환은 한국은행이 책임지지만 기본적으로 전투는 이제 기재부 회사거든요. 네. 국제금융국인가 여기서 이제 밤새 전투를 하고 있다고. 어.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으면 도와달라는 말은 안 할 거예요. 방해는 하지 말아요. 재능 뿌리지 말아요. 그럼 그걸 알고 언론은 이거 안 흔들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나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게 언론이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위기론 보도를 더 많이 낸다는 경향성이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 실제 네, 그건 이게- 데이터로 잡힌 게 있습니까? 이게 데이터로 잡기는 너무 어려워. 이게 왜냐면 보도량을 그럼 20년치로 봐야 그거 되는데 뭉클이 해야지 그거는. 뭉클 해야지 그런 거. 제가 다음에 시간을 주시면 그거 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그냥 프레임으로만 놓고 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제 비판하고 위기론을 띄우는 프레임 기억나세요? 없어요. 경제 보도 자체가 많지 않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는 건전대정이라고 해서 얼마나 경제정책 잘한다고 띄워줬습니까? 맞아. 그런데 이상하게 민주개혁 정부만 들어서면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나라 망한다는 프레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 나라 망한다. 아, 소주 시끄러웠어. 그리고 베네수엘라설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베네수엘라 된다. 베네수엘라.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8번 자료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기억할 텐데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기자님께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예 경포대라고 경제 포기한 대통령. 맞아. 요거 프레임을 언론만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이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저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술 마시는 분이 주호영 의원입니다. 예. 지금 국회 부의장. 예. 주호영. 네.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요. 지금 이름 알만한 의원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연극을 한 거예요, 저게. 아, 맞아. 예, 아예 연극을 만들어서 해서요. 네. 경제라는 아들이 망해서 죽어가는데도 술만 마시는 아버지 노무현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저게 주호영 의원이고요. 연극하는 겁니다. 연극을 했어요.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기 아. 재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지난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오늘 숫자만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아, 요거는 하나 좀 하고 갈게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은 경포대 대통령으로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진실은 뭐예요? 진실. 이때 당시에 거시적인 경제 수치는 사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보다 좋았다는 훨씬 것은 좋았죠. 이미 노무현 정부 때는 평균 5% 성장했어요. 네. 수출도 많이 성장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보수 정부들보다 수출도 네. 많이 성장했고 노무현 정부는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죠. 어. 행정수도가 물론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서 못 갔지만 네. 그래도 계획을 세웠던 정부예요. 네. 음. 재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330과 220이라는 숫자예요. 330과 220.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700조 넘는 국가 예산을 짰는데 600조로 할지 700조로 할지 800조로 할지 우리는 몰라요. 진보 정부는 많이 쓰고 보수 정부는 재정을 아끼자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정답을 몰라요. 지난 정부는 정말 조금 썼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성장률이나 제가 챕터를 좀 준비해 왔는데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지고 또 수많은 지표로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거 나는 이렇게 소비 동향이 이렇게 12분기 연속 이런 건 12분기가 뭐야? 4분기, 5분기 연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기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정부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네.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재정을 아꼈느냐? 3년 동안 330조 적자가 났어요. 330조 조 적자가 났고 이것저것 메꿔서 적자 부채만 220조를 발행해요. 그 중에 100조가 올해 발행되는 거예요. 이것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나라 재정이 소중하다면서요. 그런데 330조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해마다 100조 넘게 적자를 냈죠. 코로나로 재정을 엄청 확대했어요. 아, 코로나 때. 네, GDP 대비해서 적자 비율이 3% 4% 넘어갔어요. 네, 얼마나 많이 비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만큼 적자를 내는 거예요. 아, 이건 그리고 갔어요. 떠났어요. 떠났어요.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체소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수치를 잘 모르니까 자신이 얼마나 적자를 많이 내고 갔는지 모르지만 네. 우리는 정답을 모르지만 성장률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성장률 네네. 그래프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있어요? 네, 6번. 네, 네, 분기별 성장률 보세요. 누가 봐도 그냥 뚝뚝뚝 떨어졌어요. 2023년부터 2000부터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냥 쉽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소비 동향 한번 보여주실래요? 5번. 자, 네. 12개월 제가 세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7개월 연속 소비 동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오래 10개월 이상, 11개월 이상. 제가 세봤어요. 12개월에 갔어요. 윤석열 때 그거 그냥 폭망이네. 네. 다 이건 뭐 그 정확하네. 정부가 뭐든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 재정에 가장 예민한 나라예요. 독일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2차 대전을 겪은 히틀러라는 사람을 만난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은 재정에 너무너무 예민한 나라인데 독일이 올해 헌법 고쳐가지고 재정 적자를 확대해요. GDP의 4%까지. 그러니까 뭐든 해보려고 하는데 저때 지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건 기억해야 돼요. 정확하네 그래프가. 또 그리고 그냥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제 GDP라고 하는 거를 지표를 많이 쓰잖아요. 중요시하고. 근데 GDP가 이제 소비, 투자,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가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기자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료처럼 소비가 저렇게 막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GDP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을 겁니다. 예. 이 윤석열 이건 뭐 명확하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지 뭐. 딱 거짓말처럼 딱 윤석열 때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마이너스네. 예, 심지어 외환보유고도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윤석열 내려갔다가 때? 예,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네. 뭐 지금 소비 동향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추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돈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언론은 경제 지표가 망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비판도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지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건전재정. 건전. 예, 이름부터가 좋잖아. 네, 건전재정 얼마나 간단한 표현입니까? 이름부터 좋잖아. 그걸로 언론이 좀 밀어붙였다. 잘하고 있는 그거 것처럼. 안 물론 돼. 근데 윤석열 정부 때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80조나 꼬라박 죄송합니다. 80조를 손해봐버리면서 이제 정권 후반기가 이제 작년 개엄 전이죠. 네. 그쯤 가면은 조금 비판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건 이미 무너져가는 배였고 예, 상대적으로 좀 지금 말씀하신 세수 결손은 재정 적자랑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세금이 100원쯤 들어올 줄 알았더니 계산 미스. 70 그렇죠. 70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것도 70조. 그건 이제 계산을 잘못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네. 어찌 됐건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줘야 할 건 재정 적자 장부거든요. 네. 그 적자가 너무 많이 쌓였다. 진보 정부도 그만큼 쌓여요. 이 정부도 다음 내년에 그만큼 100조 적자 내가 적자 채권 찍어낼 거예요. 그런데 진보 정부는 말은 하잖아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써야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적자가 늘어나는 걸 감수해야겠어요 하고 적자가 늘어나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건전재정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너무 건전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남겨놓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는지 우리나라가요. 예를 들어 한 7점 해마다 성장률이 7.2%씩 10년 성장하면 이게 복리니까 2배가 돼요. 100% 경제가 10년 만에 성장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네. 이걸 30년 넘게 한 나라예요. 와. 중국이 이걸 20년 정도 해요. 그중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단하네. 대단하네. 네. 그렇게 들으니까 난리 났네. 네. 베트남 막 4년째 7% 성장한다니까 우리는 34년 했어. 와. 대한민국이요? 그중에 와. 10% 넘게 성장한 게 15년이에요. 와. 15년 동안. 진짜 대단하다. 와. 그런데 대단하다.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이 뭐 그럼 뚝뚝 떨어지는데 되죠.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걱정할 부분이 이제 우리 인구가 감소하면서 선진국보다 유럽보다 더 빨리 떨어져요.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5번 1%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80년대 오일 쇼크, IMF 98년도에 IMF 외환위기 아까 2008년. 이야기했던 2008년 글로벌 그렇지. 금융위기, 코로나. 그다음에 코로나 2020년 맞았죠? 그 윤석열 바이러스 때. 그다음에 아니 우리가 이건 납득이 되죠. 우리가 이 네 번은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지. 납득이 이유가 되죠. 있어요. 이유가 있잖아. 그리고 한 번은 글로벌 이슈고. 이게 올해예요. 이게 올해. 아. 그런데 윤석열 바이러스. 올해도 원래는 작년 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1.6% 올해 전망하기를. 그러다가 점점 낮아지는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점점 네. 낮아지는 걸 분명히 최상목 부총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뚝뚝뚝 떨어진다 내년 전망이. 뭐든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되다가 결국 한국이 올해 1% 성장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뭘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을 했어요. 아, 나뭔 얘기 하나 했네. 그때 포브스가 어떻게 말했죠? 그 윤석열 데스퍼레이트 스턴트 있어요. GDP 킬러가 될 거라고. 아. 코리아 이코노미에 GDP 킬러. 그 필사적인 이 스턴트맨 할 때 이 몸부림이 한국의 GDP 킬러가 될 거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올해 성장률이 0.8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네 번의 경제 위기 말고 멀쩡한데 경제 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 최초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평화롭게 정권 이양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지켜내고 어거지로 3분기에 1.3%라는 성장을 내놨어요. 이게 뭐 독일, 영국 다 0%고 일본은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와. 우리 1.3으로 이게 어떻게 비유하냐면 제가 어젯밤에 아바타 3 봤는데 아 이게 재밌죠? 스포일러. 아바타 3. 그러니까 셜리가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려 절벽에서 사람을 절벽에서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체중보다 힘들죠. 훨씬 세죠. 우리 경제를 겨우 끌어올려서 지금 뭐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제 좀 서봐 숨 좀 돌리고 하면 서봐 쓸 수나 있니? 그렇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분기에 0% 이상만 성장한다면 올해 1% 성장을 벗어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행히 4번의 1% 성장 아래를 올해는 넘어갈 수 있게 되고 내년도 올 초에는 1.4, 1.6, 1.8다가 지금 1.8까지 내년 나올 거예요. 와. 조금씩. 그러니까 이 아까 절벽에서 끌어올린 이 친구가 셜리가 끌어올린 이 선수가 조금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아, OECD는 한국이 내년에 한 2.2%. 오. 뭉클하다. 네. 뭉클해.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비들이 한국이 최악의 선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억지로 살려내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네. 뭐 억지로 절벽에 떨어진 사람 위로 올려놨는데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걸 또 절벽에 떨어뜨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자격은 없다.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만 다음 출연자분들이 지금 워낙 오래 기다리고 빨리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절벽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를 네. 짓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